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이렇게 또 강연을 보시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경에너지공학부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사실 좀 많아요. 우주라는 단어도 있고 물순환이라는 단어도 있고 가뭄 그리고 홍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알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뭄이나 홍수, 물순환을 이해할 수 있을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두 개가 있죠. 오른쪽, 왼쪽의 사진은 뭐죠? 저게 가뭄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둘의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기후위기? 굉장히 좋은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과 재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물이 없어서 생기는 재해고요. 오른쪽은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재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물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물로 고통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질문 선물을 주시네요. 선물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오늘 그 모자인데 나사에서 모자를 제가 받아왔어요. 저번 주에 나사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나를 좀 숨겨놨는데 오늘 중간에 드리려고 우리 학생 잘하시는 학생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대답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 버벅거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뭐죠? 이게 지구인데 되게 특별한 지구입니다. 블루 마블이라는 지구예요. 블루 마블. 언제 찍었냐면 1972년도에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달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딱 하나 찍었습니다. 벌써 52년이나 된 사진이죠.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얀색은 뭐예요? 하얀색? 그럼 파란색은? 초록색은 뭐죠? 육지. 근데 식생, 식물이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하얀색도 볼 수 없고 파란색도 볼 수 없고 초록색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물을 한번 다 모아볼까요? 다 모으면 바다, 식생, 구름 다 모으면 저렇게 파란색과 구슬처럼 되거든요. 많지 않죠. 생각보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거는 바다의 물만 모아둔 거예요. 여기 옆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 이거는 짜지 않은 물, 담수입니다. 요거를 조금 가져와 보면 이 두 개의 합이 지구 총 물의 양인데요. 97%가 바다에 있고 3%가 이 담수입니다. 담수에서도 우리가 만년설, 빙하 여기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70%. 못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수, 땅은 저 밑에 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남는 거, 쓸 수 있는 물은 1%. 담수 중에서 저 조그만 구슬의 1%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건데 그 물이 호수의 52%가 있고요. 토양 수분의 38%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증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 식생물에 또 한번치가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물은 세 가지의 상을 가지고 지구를 순환을 하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는 고체, 두 번째는 액체, 세 번째는 기체죠.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 다른 상들이 다른 위치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죠? 바다, 빙하, 만년설, 수증기, 호수, 지하수, 토양수분, 강, 식생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물이 상태를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온도 그리고 압력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이 베이퍼가 뭐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베이퍼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렇죠? 수증기로 존재할 수도 있고 워터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이스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 트리플 포인트는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많이 올리고 압력도 많이 올리면 액체와 기체가 또 공존하는 또 그런 상이 또 생깁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되게 유니크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렇듯 물은 굉장히 많은 상을 거치면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액체, 바다, 지하수, 호수, 식생, 강, 토양수 이런 거는 우리의 액체 상태의 물이죠.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년설, 빙하는 어때요? 아이스가 되려면 온도가 많이 낮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리고 워터 베이퍼, 우리 수증기. 제가 좀 구름처럼 보이는데 사실 구름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구름은 우리가 땅이나 저기 바다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액체로 조금 이렇게 컨덴세이션이 돼서 능축이 돼가지고 물이나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대기로 올라가서 기체 상태가 되고 기체가 돼서 다시 물이 되고 그 상태에서 비가 내렸을 때 너무 추우면 고체가 되고 춥지 않으면 또 액체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죠. 이런 모든 상태를 우리가 물이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워터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워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워터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상태의 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에 쓸 수 있어요. 그럼 물의 순환 이거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안 나오는 줄 알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물이 순환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뜨거운 에너지를 쏘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어디로 가요? 우선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물이 되지. 그렇죠? 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압력도 낮아지고 하면서 물로 이렇게 응축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지하수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표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표수로 나왔을 때 지표에 있는 물이 또 수증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이런 모든 순환을 거쳐가지고 우리 삶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물이 있음으로써 해서 이렇게 식생들이 이 물을 빨아들이고 과일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음식도 우리 쌀, 벼 이런 거 먹잖아요.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식생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물의 순환 왜 연구해야 할까요? 대답해보실 분 제가 좀 말을 해줬는데 물의 순환 왜 연구해야 될까? 손 들었어요? 여기 여자 학생? 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물을 순환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디에 밸런스가 깨졌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밸런스를 왜 깨졌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렇죠? 고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한테 딱 와닿게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물 마시죠. 물 마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샤워도 하고요. 과일도 먹습니다. 과일에 몇 %가 물이죠? 거의 전부가 물이에요. 우리 과일 먹는 거는 사실은 당하고 물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밥도 먹고요. 비빔밥이라고 그러면 계란도 먹고요. 계란은 또 우리 가축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 가축은 또 뭘로 키워요? 사료로도 키워죠. 사료도 또 이제 어떤 이 물 순환에서 온 어떤 부산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도 갔을 거고요.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계곡도 가셨을 겁니다. 이번 여름에. 그리고 이제 애완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있으세요? 애완 물고기. 애완 물고기 깨끗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방류하면서 전기를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순환을 연구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 순환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 유지를 정확하게 잘 하려면 물 순환 연구를 해야 되겠고 농업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해서 물 순환 연구를 해야 되고 물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 순환 연구를 합니다. 날씨와 기후 예측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물이 순환을 하면서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비가 오고 비가 안 내리고 이런 게 기후 예측이잖아요.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고 자연재해 예측, 가뭄, 홍수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하는데도 우리 늪지 보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호하려면 또 이 물순환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연구를 물순환 연구를 하지 않고 이런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잘못된 물순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가뭄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물순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밸런스, 균형이 좀 깨지고 있어요. 기후 변화가 오면서 물순환의 변화도 계속 지금 초래되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가 왜 올까요? 기후 변화. 기후가 왜 변화하는지. 네. 왜? 제 프레젠테이션 본 거 아니죠?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거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온도를 우리가 이제 햇빛이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하잖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온실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보고 계신 애니메이션이 1970년도부터 계속 온도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상대적으로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온도가 얼만큼 올랐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빨갛게 나와 있는 데가 온도가 한 2도 정도 오른 지역이에요. 여러분도 온도 2도 오르면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마 우리 애기 때 기억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39도, 38도 온도, 체중 온도 이렇게 되잖아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없고 병원 갔어. 그게 1도, 2도가 됐는데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온도가 1도, 2도 오른다는 게 어떤 식물에 있어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는 것은 지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구가 아프면 얘도 이제 반응을 하겠지. 그렇죠? 가뭄도 생기고 홍수도 생기고 빈도라는 거는 얼마큼 많이 생기는지 자주 생기는지가 나타내는 거고 수자원의 양도 감소를 하고 수질도 나빠지고 미세먼지도 생기고 산불도 생깁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의해서. 근데 왜 온도가 올라가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기후변화가 왜 이런 현상을 초래할까요? 네. 액체 상태에 물이 부족해져서요? 책을 많이 읽었나 본데 정말 잘하는데요. 기온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온도도 오르지만 또 어떻게 돼? 여름에 습해요. 그렇죠? 사우나 들어가면 덥기도 하지만 어때? 더 습하죠. 그 이유는 우리 방금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온도가 오름에 따라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이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는 대기 중에 약 100g의 수증기가 머물렀다고 하면 지금 2024년도에는 아마 대기 중에 한 200g의 수증기가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1970년도에는 비가 한 2, 3일마다 왔어. 그렇죠? 근데 2024년도에는 공기 중에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 예전보다. 그러니까 얘가 비를 안 주는 거야. 꾹꾹 모아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와. 가뭄이 더 길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야. 반면에 대기 중에 물이 많아지잖아. 되게 습해졌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갑자기 비가 확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증가하게 되고 가뭄도 빈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기초가 되는 지식이에요. 이러한 온도의 변화는 이 워터 사이클, 이 물의 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이 더 빨리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가뭄, 홍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녹조가 막 생깁니다. 녹조가 뭔지 아시는 분? 녹조.
뭐예요? 네, 학생. 뒤에. 네. 우리 그 미역 아니 미역이 아니라 그 사과같은 그런 거 같은 것들은 초록색으로 맞습니다. 초록색. 미역 같은 건 아니고 미역이 그 이제 사이노박테리아 녹조류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사이노박테리아는 여러분이 마시면 아파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노박테리아가 이제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되게 이 박테리아가 이 녹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지상에서 그런 사이노박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막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녹조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하는 호수가 1억 개 정도 있거든요. 1억 개 호수에 지금 단지 녹조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못 쓰게 되고 호수 자체의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죽는 그런 어류폐사도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강이나 우리 4대강에 녹조 발생하는 그 일시가 당겨집니다. 계속 더 더워지니까. 한 10월쯤에 발생했어야 되는데 9월, 8월 이렇게 발생하는 그 시기가 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도 사실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2022, 23년도에도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온도가 조금씩 오르지만 온도가 오름으로 인해서 물의 순환이 바뀌게 되고 물의 순환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 순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려고 그러면 과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프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렇죠? 우리 학생들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와서 뭐부터 해요? 열부터 재지. 왜? 열이 높으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다 싶으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너 몇 도네? 이렇게 제보고 선생님이 약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죠. 선생님께서. 아니면 내가 어디 저렇게 이제 안 되면 어디가 이거 너무 아파요 하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뼈가 어디 부러졌나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아프면 지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지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 과학자들, 환경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 어떤 최신의 기술을 써서 지구를 관찰하고 지구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 진단하는 도구가 바로 위성입니다. 지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보고 온도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이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지구의 온도도 재주고 지구 어디에 물이 많은지 적은지도 확인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성들이 어떻게 지구를 관측하고 지구에 진단을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빙하, 만년설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빙하 만년설을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북극이나 남극이 지나가다 보면 빙하 만년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극을 한번 보면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관측하다 보면 얘가 이제 휙 되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2000년도쯤에서 한번 찍어보고 2020년도쯤에 찍어보면 얼마큼 물이 녹았는지가 알 수 있겠죠. 그 물 녹은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 녹으면 어디로 갈까? 바다로도 가지만 또 하늘로도 가서 뭐가 돼? 결국 구름이 돼서 어디 누구한테 와? 우리한테 와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이 비구름은 어쩌면 어제 저기 북극에 있었던 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은 물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면의 상승도 일어나게 되고 해수면의 상승뿐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물이 팽창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더 많이 습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북극뿐만 아니고 남극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도 이렇게 어디에 빙하가 있고 많이 녹았고 만년설이 어디 있었고 얼마큼 녹았고 이런 것들이 얼마 그 수량을 우리가 이제 관측함으로써 예측을 할 수 있는 물순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증기도 우리가 이제 위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수증기도 어떤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어디에 이제 물이 많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데가 물이 많은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기의 강이라고 불러요. 대기에도 이 강이 있어요. 저게 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얼마큼 많이 실어 나르냐면 아마존에 있는 전체 물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실어 나릅니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엄청 빨개지면 이 빨간 게 갑자기 확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어디로 간 거야? 비로 내려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분명히 어떤 홍수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수랑 강 이런 것도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얼만큼 이 호수가 커졌는지, 그다음에 비가 안 내리면 어느 정도까지 작아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물이 부족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지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 구름도 보이고 만년설도 보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강도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 있죠. 지하수가 뭐예요? 지하수. 예를 들면 지하수. 지하에 있는 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어? 그 토양에 있는 물을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 잘 몰랐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식생, 이 식물에 얼마큼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어? 네. 네? 집자서. 그러면 아마존 가가지고 저 나무 다 집자가지고 얼마큼 물이 있는지 보려고? 네. 그럼 저기 사막 가가지고 선인장 다 잘라가지고 네. 그렇게 위성으로 얼마큼 비가 내려오는지 봐가지고 좋은 발상입니다. 저걸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좀 너무 과학적으로 얘기해죠. 비가 얼마큼 내렸는지, 그다음에 토양의 물이 얼마큼 내렸는지 알면 그걸 빼보면 어디로 물이 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볼 수 있었던 이런 다른 빙하, 만년설, 수증기, 호수, 강 이런 것들은 우리 눈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시광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못 보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 적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없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따보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보여.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봤는데 빨개.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봤는데 막 뼈가 보여.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물 또 가져가세요. 보이면 그거 다 따라와. 있어요? 없죠?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영역들을 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위성으로 실어 올려놨어요. 이런 장비뿐만 아니고 다른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위성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볼까요? 지하수 한번 볼까요? 지하수 어떻게 관측하는지. 지하수 어떻게 관측하는지 제가 오늘 다른 강연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맞춘 학생이 없었어. 지하수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 네. 땅을 파서. 좋아요. 좋은. 네. 저기 말씀해 보실게요. 멋있네요. 멋있는 발상입니다. 네. 언제 돌아오는지 그걸로 지하수를 관측해. 그럼 땅인데 어떻게 하죠? 땅을 못 뚫을 것 같은데. 흡수돼서 또 여기 여학생 어떻게? 로봇을 보내서 멋있습니다. 조금 더 멋있는 방법을 쓰는데요. 네, 마지막. 직접 가서 지구 전체를 하려면 힘들겠는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중력장을 이용합니다.
중력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영상을 갖고 와봤어요. 왼쪽에 나오는 게 실제 우리의 지구 블루막을 처음 봤던 그 블루막이에요. 오른쪽은 뭐냐면 중력이 세고 안 세고를 나타낸 영상입니다. 위성에서 저거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은 히말라야 같이 산이 돌이 많은 지역은 중력이 세겠지. 파란색은 물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그렇죠? 물이 돌보다는 조금 더 질량이 적게 나가잖아. 그럼 중력이 좀 작아지겠죠. 예를 들면 그거를 이 쌍둥이 위성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관측을 하냐? 요렇게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중력이 센 데가 나타나면 끌려가겠지. 앞에 애가 끌려가. 그럼 얘 중력이 많은 데지. 그거를 관측을 합니다. 정말 조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측하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여요. 안 보이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천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두 개가 같이 지나가는 뭔가 있으면 걔는 이 위성이에요. 쌍둥이 위성, 그레이스 위성, 팔로원인데 그 정권은 끝나고 팔로원이라고 다시 띄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중력 관측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수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력 관측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세 개가 나오거든요. 맨 밑에 게 이제 이 지하수의 양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보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상대적으로 지하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관측을 하고 어떤 지역에 지하수를 그만 뽑아야 된다, 어떤 지역이 너무 많이 뽑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왜 중요하냐면 지하수는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이 있으면 그 강에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요. 많이 뽑아 쓰게 되면 주변의 이 워터 레벨이 쭉쭉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강의 물도 다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식생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위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이 물순환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온도, 이 해수 온도를 관측하는 위성도 있어요. 해수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엘니뇨, 라니냐 이거 들어보신 분?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없어? 나중에 공부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엘니뇨, 라니냐는 어떤 바다의 어떤 특정 위치가 더 뜨거워지는 걸 말합니다. 어떤 특정 위치가 뜨거워지면 거기서 더 많은 수증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전체 지구의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수 온도를 잘 관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수 온도를 관측하는 그런 위성도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는 위성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사에서 쏜 위성인데요. 스와시라는 위성입니다. 이 스와시라는 위성은 쭉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해수면이 높아졌고 낮아졌는지 이런 상대적 위치를 관측을 하고 이 위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위에 해수면 높이 그림이거든요. 1년이 걸렸어요. 1년마다 알 수 있었는데 이 위성이 뜸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21일, 3주마다 이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겠죠, 앞으로. 그럼 이제 이 토양 수분과 식생이 남았어요. 여기 제가 이거 모자 주려고 여기 질문 만들어 왔습니다. 전자레인지, 식생이 전자레인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빵이나 밥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전자레인지가 무슨 팔을 사용하기 때문일까? 손 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먼저 들었어. 가져가세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알았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발표 하나 하시면 제가 티셔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하면 오세요. 나도 티셔츠 많아요. 그래서 이 식생은 우리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이크로파는 이 수분 그 분자, 물 분자를 돌려가지고 얘가 빠르게 돌아가면 얘가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죠. 아니면 뭐 설탕 분자라든지 이런 것도 돌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뜨거워져요.
그렇듯 물에 되게 민감한 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잘 관측하게 되면 식생이 얼만큼 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건 이제 토양수분입니다. 토양수분. 토양수분은 비가 내렸을 때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이 영상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토양수분은 비가 내리면 축축해지는, 그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마르는, 그거를 토양수분량이라고 하죠. 토양수분은 우리가 이제 지구과 물순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변수인데 토양수분이 없다는 것은 가뭄을 뜻하고 토양수분이 많다는 것은 뭘 뜻하죠? 홍수는 아니고 비가 내렸을 때 홍수가 날 가능성을 뜻합니다. 토양에 수분이 많았을 때 물이 내리면 얘가 땅 밑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나오겠지.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양 수분은 얼만큼의 물이 대기 중으로 올라갈지도 예측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오늘 갖다 놨다는데 엄청 무겁거든요. 요거예요.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이 테스트하고 있는 토양 수분 센서거든요. 요게 이제 위성으로 올라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지표에 있는 토양의 수분량도 측정을 하고 식생의 양, 식생에 있는 물의 양도 측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땅에 붙어 있잖아.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드론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먼 지역까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센서를 테스트해보고 연구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드론이 있어요, 그렇죠? 드론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 환경에너지공학부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맞아요. 우주선에 있는 건데 여기 인공위성에 있는 그 센서인데요. 그 센서가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져다가 놓으면 그 센서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위성 저 이미 올려보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위성이 이렇게 많이 지구에 우주에 떠 있는 걸 봤고 우주에 떠서 우리 물순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도 많이 잘 공부를 하고 이 물순환도 우리가 위성을 잘 활용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삶의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그런 영향들을 잘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되게 쉬운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모델에다가 물리 아시죠? 또 수학적인 그런 식에다가 잘 대입을 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물이 생길지, 얼마만큼의 물이 없어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내가 이런 물 관리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쪽 분야로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우리 지스트에 진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물리 시계에다가 넣고 복잡한 것을 계산을 하고 이 위성 자료를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가문 예측 지도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가문 예측 지도는 실제로 농부 그리고 어떤 가축을 키우는데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수가 언제 내릴지도 토양의 수분량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비가 언제 내릴지를 알면 그 지역에 대해 홍수가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수학식에다가 잘 넣어서 가공을 하면 이렇게 물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물이 얼만큼 넘칠지를 알 수 있어서 우리가 홍수 예방에 이런 자료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미래는 얼만큼 가뭄이 일어날까, 미래는 얼만큼 홍수가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왼쪽은 가뭄 빨간 색깔이 2100년도까지 가뭄이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오른쪽이 2100년도까지 홍수가 강이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그런 지구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후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좀 덜 배출을 하면 이런 가뭄 빈도도 많이 줄어들겠고, 그렇죠? 홍수 빈도도 많이 줄어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국제적으로 위성을 쏘고 국제적으로 같이 협력 연구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이런 물순환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되게 일부에 불과해요. 위성이 정말로 많고 우리 물 상태도
다른 상태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위성들이 많은데요. 그런 위성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이 환경과학자가 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모두가 물로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환경에너지과학부 김현욱 교수였습니다.